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의 이수연입니다. 벌써 월요일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는 추석 연휴로 인해서 이거래일만 거래가 되었는데요. 전주보다 0.49% 하락하면서 거래소가 3,125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도 중국발 리스크와 미국의 정치권 싸움으로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박스권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도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중국발 헝다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시장이 좀 하락세를 보였다가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또 테이퍼링을 일단은 늦추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시장이 주간 기준으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0.6%, S&P 500 지수가 0.5% 상승 마감했고 나스닥 지수도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는 중국에서 리스크가 아직도 해소되지가 않았고 또 미국에서는 정치권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을 표결 붙이겠다라고 밝히면서 오늘도 변동성이 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다시 시작하는 한 주인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로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핵심 이슈를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국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것도 아니고 또 미국에서는 지금 미국 국가 부도와 연방정부 업무 정지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대응할 수 있을지 신승용 대표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 리오프닝 관련 업종에 대해서 이번 주는 분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하다면이라는 주제로 앞으로 위드 코로나가 더 활성화되고 리오프닝 관련 업종들이 상승한다면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의 주유소포트, 지금 IPO 대여로 주목받고 있죠. 원준이 출격합니다. 2차 전지 장비 부품주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입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미중 핵심 이슈 점검입니다.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두 국가 간에 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이 중국 측에서는 미중 갈등의 핵심 정점이었던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이 캐나다에서 풀려나면서 이제 귀국을 하면서 앞으로 미중 갈등이 좀 완화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또 한편 미국에서는 정치권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채 한도에 대한 갈등을 계속 키워간다면 미국의 연방정부의 업무가 좀 중지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임시 예산안까지 마련되지 못할 경우는 지금 이 헝다발 리스크와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최악의 사태가 올 수도 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미국 시각으로 27일이죠. 이 하원에서는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까지 좀 표결에 붙인다고 하는데 이 문제까지 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갈등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 주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좀 그 G2 국가들에 대해서 움직임, 특히나 정치적인 어떤 그 행보들에 대한 움직임, 상당 부분 예의주시하는 그런 상황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미국과 중국, G2 국가들에 있어서 이슈 세 가지 정도로 딱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미중 간 갈등 상황이 악화 일로로 계속될 것이냐 아니면 완화적 방향으로 선회를 할 그럴 힌트를 줄 것이냐. 두 번째는 미국에서의 어떤 그 정치적인 리스크, 소위 말하면 최근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리스크라는 이야기를 상당 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미국 상하원 의회가 개원이 됐죠. 9월 20일부터. 이 개원이 되면서 그동안 쌓아놨었던 그리고 한동안 정치권에 있어서의 서로 간의 어떤 그 다툰 상황 그리고 협상 상황들 이런 부분들이 일단
그 스톱되면서 그 상당 시장 일단 뭐 경제 지표랄지 FOMC랄지 이런 부분에만 사실상 포커스를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소위 말하는 정치적인 리스크, 워싱턴 DC, 워싱턴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시장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거기에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앞서서 이소영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바로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그 공약 사항들 이제 벌써 출범한 지 거의 한 8개월, 10개월 이상 지나가고 있죠.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 둘씩 이제 서서히 현실화되어져 가는 과정. 뭐 그 하나가 인프라 법안일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고 두 번째가 결국은 저 부분 그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 정치권에서에 대한 어떤 그 난항 내지는 협상 과정 속에서 우리 주식시장이 상당 부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 것이다라는 부분 이 부분 꼭 좀 주목해 두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세 번째가 바로 이제 중국 관련 리스크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로 구분이 될 것 같죠. 헝다 리스크, 헝다발 유동성 리스크 과연 이런 유동성 헝다 그룹의 국한되어진 유동성 위기가 과연 은행권으로 파급이 되어지면서 그 은행권에 파급이 되어진 부분들이 결국은 빌려준 돈을 회수해 나가는 신용 경색 리스크로 발전이 되어 나갈지 이 부분 상당 부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바로 규제 리스크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연예인에 대한 규제, 교육에 대한 규제, 온라인 게임에 대한 규제, 그리고 빅텍 기업들에 대한 규제, 더 나아가서는 지난주 이제 확실하게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전격적으로 이 부분을 형사 입건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하게 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 유통은 물론 소유하고 있는 것까지도 불법화 이제 발표를 하면서 상당 부분 암호화폐와의 어떤 그 싸움, 암호화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미중 갈등 일단 멍 부회장이 일단 그 3년 만에 석방이 되면서 미중 갈등이 완화되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 일단 멍 부회장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이제 이런 상황들이 전개가 됐죠. 소위 말하는 패권 다툼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고요.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멍 부회장은 화웨이 그룹의 부회장이 되겠습니다. 화웨이. 미국에서 상당 부분 경계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통신 대표적인 통신 회사, 통신 그룹 중에 하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실질적인 어떤 그 우회적으로 사실상 미국과 중국 간의 그 통신 패권 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경쟁으로 격화하면서 5G는 물론 이제 반도체까지도 마찬가지고 트럼프 행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대중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사실상 나오고 있는 부분은요. 멍 부회장을 사실상 3년 만에 석방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다소간의 완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상황이 진행되어지는 갈등이 격화되어지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나타난 부분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로 간에 관세를 부과했다라는 것 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밸류 체인에 대해서 생산과 소비 사실상 생산은 많은 부분이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에서 시작이 된 반면 소비는 많은 부분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에서 시작이 되었다. 글로벌 이러한 밸류 체인의 어떤 그 단절 가능성 이 부분이 상당 부분 논의가 되면서 격화가 되면서 우려감을 자아냈던 것이 사실이었지만 이번 멍한 부회장의 어떤 그 석방을 놓고 이런 밸류 체인의 어떤 그 다시금 접합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관세를 무차별적으로 부과한 것과는 달리
지금 현재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미국 내에서 특히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 부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또 하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2년 전 추가로 부담을 했었던 트럼프 행정부에서 부과를 했었던 대중 관세 부분도 차지하고 있다. 인플레 부담에 따라서 대중 관세 이 부분을 인하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지면서 이 관세를 인하 또는 관세를 없애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우선적으로 완화되어져야만 전제 조건으로 완화되어져야만 이러한 중국에 대한 관세를 철폐 또는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황들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번 멍한 부회장의 어떤 그 석방 소식은 일단 1차적으로 상당 부분 그 관세 완화 쪽에 대한 기대감을 사실상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겠다. 결국 이에 따른 가장 최대 수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미국에 있는 미국향 소비 관련주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요. 여기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의 방향성 가장 빠른 방법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최대의 힌트는 결국은 환율 시장에서 찾아봐야 될 것이다. 뭐냐 하면 중국 위안화와 미국 달러화 간의 환율 방향성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 꼭 우리 시청자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미국 의회 관련된 리스크가 될 것 같은데 9월 20일 회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정치적 리스크, 워싱턴 리스크라고 불리우면서 정치적 리스크의 부각 가능성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이슈별로 좀 생각을 해보면 앞서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던 정부의 부채 한도, 셧다운 리스크가 여기에는 가만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이든 행정부의 선거 공약, 바로 인프라 투자 예산안과 그리고 법인세, 그리고 소득세 인상안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을 패키지로 묶어서 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하나 띄어서 개별 협상을 하게 될 것인지 이제 협상이 시작되었다라는 점. 아직 방향은 어느 누구도 예단을 하기에는 상당 부분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서서히 리스크, 그 정치적인 리스크가 쟁점화되면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규제 리스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 사실상 지난주에 이제 그 암호화폐 유통과 관련된 상당 부분 전면 금지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습니다. 해외에 있는 거래소까지도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매를 한다라면 거래를 한다라면 이건 역시 불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 보유 뭐 이런 부분들, 유통 이런 부분들은 형사처벌 대상이다라는 부분 확실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건 말씀을 드립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왜 다른 나라와는 달리 조금은 더 상당 부분 강력한 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 이 부분은 정부가 통제권을 놓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 통제권을 계속해서 지키겠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 통제권, 결국은 화폐에 대한 통제권은 정부가 가져야 됩니다. 근데 암호화폐의 대표적인 특징은 화폐에 대한 통제권과 화폐에 대한 보증, 화폐에 대한 유통에 대한 책임, 모든 것이 다 정부 외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렇다라면 만약에 암호화폐가 상당 부분 시장 내 잠식을 해서 들어가게 된다, 거래 수단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라면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존재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미국의 FOMC가 존재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중국의 인민은행 자체의 존재 의미가 사라지게 된다라는 부분. 이기 때문에 중국이 선제적으로 미리
화폐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규제를 상당 부분 강화하기 시작했다. 기존 화폐와 암호화폐의 다른 점 분명한 것 우리 시청자 여러분 생각을 해두시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중국은 암호화폐를 중국 스스로 개발하려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중국 정부의 통제권 하에 있는 암호화폐의 개발이다라는 점에서 대다수의 국가들이 지금 중국이 행하고 있는 이런 암호화폐의 발행을 각국의 정부들이 발행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두실 필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중국의 규제 리스크는 어쨌든 지속되는 그런 상황. 이 부분에 대한 관심, 일단 방향성은 거의 결정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보다는 일단 미국의 이슈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슈. 계속해서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기회는 미국 정치적인 리스크 이슈에서 찾고 미중 간 갈등 완화 이슈에서 시장에서의 모멘텀 내지는 시장에서의 기회를 찾아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을 좀 드리면서 중국은 유일하게 규제 강화 그리고 규제 리스크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규제 리스크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개선의 여지는 상당 부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관심 이슈 세 가지죠. 테이퍼링 이슈와 워싱턴 리스크 그리고 코로나 확산 리스크. 근데 이 세 가지는 사실상 어떤 그 방향성 뚜렷하지는 않게 이제 그 속에서도 얼마든지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포착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이슈별 차별화 양상에 따라서 기회가 되는 업종군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 이 부분의 방향성에 전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가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되겠다. 패권 다툼과 특히나 관세와 관련된 정책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이에 대한 관계에 대한 미중 간의 갈등 방향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 힌트 부분은 달러 위안 환율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국가 간의 갈등이 좀 커질수록 이 환율에 대한 부분도 집중적으로 지켜보셔야 한다라는 점 챙겨드렸고요. 미국 의회에서는 테이퍼링과 워싱턴 이슈 그리고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쟁점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 어떻게 하면 좀 대응할 수 있을지 알아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하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3분기 실적 시즌 분위기입니다. 사실 2021년도 1분기, 2분기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도 많았고 그만큼 실적이 좀 받쳐졌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3분기에서는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피크아웃 우려도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뭐 동남아 쪽에서 공급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도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좀 해석해 볼까요? 예, 점점 이제 그 분기 실적 이제 지난 2분기부터 분기 실적이 지날 때마다 사실상 그 실적 피크아웃 논란이 조금은 더 크게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3분기 실적 시즌 개막을 한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지금 현재의 분위기 어떤 분위기일까? 한동안 실적 피크 논란이 상당 부분 시장을 좌지우지했다가 그 부분이 일정 부분 일단락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지난주부터 조금씩 그 우려감, 실적, 어닝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씩 더 커져가고 있다. 여기엔 두 가지 요인이 작용을 했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하셨던 동남아, 특히나 베트남이나 태국에서의 어떤 그 공장, 소위 말하는 생산 체인에서의 어떤 그 공장 생산 중단이 장기화에 접어들게 되면서 팔 수 있는 물건이 상당 부분 모자라게 되는 그런 상황.
전개가 되었다라는 점. 여기에는 차량용 반도체도 분명히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지난주에 3분기, 그 4분기 반도체 가격 전망치가 나왔는데 사실상 4에서 12%의 반도체 가격 하락 가능성 실질적으로 대두가 되었다라는 점, 발표가 되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정점 논란, 특히나 반도체 시황의 정점 논란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상당 부분 시장 내에서 정점 논란은 확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점. 근데 저는 이런 말씀 계속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정점 논란, 물론 모멘텀은 피크아웃이 되지만 성장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 성장률이 둔화가 되는 것이지 성장은 계속되고 있다. 10% 성장에서 5% 성장으로 둔화되어지는 것뿐이다. 이게 마이너스 성장으로 접어들게 된다라면 당장 시장은 피크아웃이라는 어떤 그 쇼크라는 이런 부분에 빠질 가능성도 있겠지만 성장은 지속된다. 따라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부분은 과거와 같은 6개월, 1년 전과 같은 V반등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V반등 이후에 지속성장을 해 나가느냐, 지속성장을 못하고 꺾이느냐, 마이너스 성장으로 다시 들어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 지속성장,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골디락스라는 상황과 똑같다. 골디락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서서히 계속되는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것. 모든 방향에서 경기도 마찬가지, 고용시장도 마찬가지, 소비시장도 마찬가지. 여기 하나 더 나아가서 기업들의 실적도 골디락스를 기대를 하고 있다. 급격한 V반등은 이제 찾아보기에는 상당 부분 어려운 부분이다. 여기에는 기저효과라는 것이 분명히 작용을 했었고 그 기저효과는 이미 사라진 지 일정 부분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기저효과를 기대하는 V반등은 우리가 더 이상 바랄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속성장의 유무, 이 부분이 사실상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고 이번 3분기 시즌에서 특히나 컨택트와 언택트 관련주 사이에서의 키맞추기 순환매 분명히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모멘텀보다는 지속성장. 따라서 컨택트와 언택트 간의 조화로운 성장이 예상이 된다. 여기에 주요국 정부들의 빅텍 기업들에 대한 규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빅텍 산업군들에 대한 규제. 결국은 언택트 산업의 균형, 언택트 산업의 어떤 독주 체제를 견제하려는 그런 움직임. 우리나라에서도 일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일고 있고 중국에서도 일고 있다라는 부분 꼭 생각을 하시게 된다라면 이 부분은 결국은 언택트 기업과 컨택트 기업 간의 서로 간의 순환매 성장 양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조금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어떤 그 정책적인 힌트일 수 있다라는 점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우리가 가장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 그 영업이익보다는 매출에 관심을 가지시고 전년 동기 실적보다는 전 분기 대비 실적을 오히려 비교하시는 그런 습관이 필요해 보이시는데 이 부분은 바로 기저효과의 마무리 그리고 지속성장을 위해서 전제 조건으로 매출의 성장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부분 꼭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고용이 성장하는 부분이 되겠죠. 고용이 성장하는 업종, 유통업종이 그 대표적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고용업종, 왜 고용을 확대를 하고 결국은 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 담당자가 자기 본 산업 그리고 기업의 성장을 미리 예상을 하고 고용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신다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분명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소비의 개선세,
고용의 확대, 선진국 향 수출 이런 부분에 발맞추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3분기에는 어떻게 실적 시즌에 대응하면 좋을지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 우리 시장 대응 작전 좀 세워봐야 할 텐데 지금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적으로도 지금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번 주는 포트폴리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들 것 같습니다. 앞서서 계속 재차 말씀드렸지만 중국발 리스크 그리고 미국의 정치권 불확실성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 대응 작전 세워주시죠. 네, 앞서서 전반적으로 이미 이제 그 말씀드린 바와 비슷한 부분인데요. 네 가지 이슈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슈, 그리고 중국에서의 이슈, 미국에서의 이슈, 그리고 3분기 실적 이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지난 주말 미국 증시가 왜 어떤 이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는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도 오늘 시장,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이슈들 분명하게 떠오를 수 있다. 첫 번째가 중국에서의 어떤 그 가상화폐 불법 전면 시행이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기술주들의 움직임이 조금 나타났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기술주와 바이오주, 고성장주에 대한 기대감, 그 비트코인이랄지 가상화폐 시장에서 빠져나와서 고성장 기술주로에 투자를 하는, 대체 투자를 하는 어떤 그 풍선 효과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글로벌 공급망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되겠습니다. 이 공급망에 대한 우려감, 사실상 상당 기간 그리고 이미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여러 차례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으면 글로벌 밸류 체인에 대해서 어떤 그런 움직임, 이에 따른 생산 비용의 상승, 그리고 이 생산 비용의 상승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으로 또다시 추가로 연결되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중 현상이 우려된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미국 증시 최근에 있어서의 투자 센티멘트에 영향을 주고 있는 가장 큰 배경이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신다라면 이번 주 일단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 개선, 특히나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미국 달러화 위안화의 환율 방향성을 보시면서 미중 관계, 미중 갈등 관계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어질지 이 부분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나 말씀을 좀 드리면서 결국은 컨택트와 언택트 관련주들 간의 순환매 생각해 두시고요. 선진국 향, 소비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정부의 급성장 산업은 계속 누르려는 그런 어떤 그 의지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잠재적인 규제 완화 산업에 대한 오히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 이야기는 건설업종과 부동산 리츠와 은행업종의 규제 완화 상당 부분 예상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시면 이번 주 어려운 상황,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도 포트폴리오, 긍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점 참고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지 체크해드렸고요. 지금 중국발 암호화폐 시장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기술주와 바이오주, 고성장 섹터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성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 리포트 분석해드리는 시간이죠. IR 분석에 신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과연 어떤 업종일까요? 화면으로 바로 만나볼게요.
네, 오늘의 업종 리포트는 리오프닝 관련 업종입니다.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하다면이라고 적혀 있는데 벌써부터 지금 여행과 항공사 등에서 여행 패키지 상품도 내놓고 있고요. 이런 수요도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 확산과 위드 코로나 전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리오프닝 관련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지금 중국발 헝다 리스크나 미국의 정치권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는 리오프닝 쪽으로 투자를 해봐도 좋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고요. 이번 주 리오프닝 업종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는 리오프닝 관련된 업종을 중심으로 작전 리포트 이어가고자 합니다. 5월 26일자 하나금융투자 그리고 8월 18일자 한국투자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를 좀 살펴볼 텐데요. 늘 말씀을 드리죠. 월요일은 산업과 시장에 대한 섹터 리포트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화, 수, 목요일은 그 안에서 차트상 저이연 구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 그리고 모멘텀, 가시적 모멘텀이나 미래 먹거리가 잘 준비되고 있는 기업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종목까지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관련된 키워드라고 한다면 백신 접종률 증가, 해외여행 재개 또는 시도, 그리고 항공과 관련된 항공사 이야기 여지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 여름부터 괌, 사이판 운항 본격적으로 재개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1,200명 규모의 사이판 패키지 상품이 완판되었다. 그래서 추석 연휴 동안 다녀오신 분들의 후기까지도 좀 이어지고 있고요. 모두 투어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 4박 5일 일정으로 괌 여행 특별기를 띄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해외 단체 여행이 이루어진 것인데요. 지난 18일 아시아나 항공의 사이판행 항공편 탑승률이 85%까지 올랐다. 달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을 볼 때 이처럼 리오프닝 그리고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때에 투자자들은 어떤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면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해서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을 집중해 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 여지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종식 연기, 그리고 단계별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하면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된다, 뭔가 부정적인 코로나를 떠안고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위드 코로나라는 이야기보다는 단계적 일상 회복, 단계별 일상 회복 이러한 용어, 조금 더 긍정적이고 희망찬 용어를 쓰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좀 더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단계별 일상 회복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시각으로는 2022년이나 2023년보다 2021년이 조금 더 긍정적이고 포인트를 잡아야 될 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지만 해외여행 수요는 아직까지 마음껏 발휘할 수 없는 때, 그래서 뭔가 소비에 대한 부분들을 국내에 붙잡아 놓을 수 있는 국내 소비가 더욱더 집중되는 해를 2021년으로 좀 꼽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참여하시는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2021년을 오히려 소비 관련된 쪽으로 집중해 볼 때가 아닐까라고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계 구매력에 있어서는 소비 심리가 3월 100.5를 기록했습니다. 14개월 만에 100 이상으로 상승한 것인데요. 가계 소비 여력을 나타내는 가계 흑자율도 2020년 평균 34.3%, 가계 흑자율은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비 회복, 그리고 해외여행이 아직까지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때 2021년 올해가 소비 관련된 업종에서는 집중해 볼 타이밍이다라고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 소비 쪽으로 본다면 여전히 백화점 좋았습니다. 펜트업 수요가 이제 가구를 넘어서 백화점,
고가 내구재 구매 효과로 백화점의 실적으로 여지없이 나타났고요. 보복 소비 수혜주로서 백화점의 업종 전반적인 주가 상승도 좋았습니다. 지금부터 백화점 업종이 피크 아웃이냐라는 부분을 체크해 보았을 때는 앞으로 3분기, 4분기 실적이 나타난다면 10%에서 15%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리포트에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굳이 서둘러서 수익 실현을 하기보다는 3분기, 4분기 실적을 확인하면서 추세 확인 후에 내가 수익 실현을 할 것인가 아니면 포트폴리오 교체를 할 것인가 또는 4분기까지 이어갈 것인가 결정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가는 앞으로의 시장을 선행하기 때문에 소비가 해외여행이 아직까지 마음껏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소비 관련된 섹터에 집중을 해보자. 그러면 투자자분들께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은 못 가는 거지만 결국 백신 접종률 증가와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해지는 시기가 도래할 텐데 그러면 그때의 수혜를 받는 업종을 미리 조금 분별해놓고 찾아봐야 된다라는 시각으로 소비 섹터와 면세점 섹터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상승하고 백신 접종자들에 대한 자가격리 제외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백신 접종 후에 그 다음 스텝으로는 당연히 해외여행이다라는 기대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9년 높은 실적 모멘텀을 보여주었던 호텔 신라, 신세계에 대한 관심 여전히 재차 부각이 되고 있고요. 지난 1분기를 시작할 즈음 호텔 신라가 빠르게 턴어라운드 되는 부분 포인트를 맞춰서 주유소 포트폴리오에서도 저녁 방송 포트폴리오에서도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수익률을 일구었고 상징적 목표가 10만 원을 달성해서 시청자분들께서 호텔 신라다라는 애칭까지도 좀 붙여주셨었는데 이처럼 빠르게 턴 어라운드 될 수 있는 기업들을 그리고 추세 하단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또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항공 섹터는 어떨까라는 질문이 들려옵니다.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하다면 항공 섹터 면하할 것 없이 좋아지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 들릴 수 있을 텐데요. 항공 섹터는 2분기 기준으로 볼 때에 여객은 아직까지 부진했습니다. 특히 LCC, 저가 항공사의 여객은 여지없이 어려웠지만 대형 항공사들, 대형 항공 수송이 가능한 항공사 중심으로 화물 운송에 대한 부분은 기대 이상의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대한항공은 2분기 기준으로 2010년도 이후 최대 영업이익을 좀 달성했는데요. 팬데믹 상황이 오히려 더 유리해진 상황으로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등 LCC 저가 항공 업체들은 1분기 대비 적자 폭을 100억 원에서 160억 원 정도 줄이기는 했지만 적자 수준이 여전히 큽니다. 제주항공은 712억 원, 에어부산은 494억 원, 진에어 488억 원, TA항공 347억 원으로 여전히 LCC는 3분기를 넘어서 4분기까지 적자를 기록할 것이 조금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조금 장기적으로 보고 LCC는 평가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확진자 증가와 거리두기 강화가 추석 연휴 이후 3,000명을 돌파하면서 여전히 좀 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선 항공 여객 여전히 조금 어려울 수 있고 둔화될 양상이고 여기에 유가 상승까지 이루어지면서 손실 축소 여력이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항공사를 보신다라고 한다면 3분기, 4분기 LCC는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장기적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 화물 수송이 좋았던 대형 항공사 기준으로 보시는데 그 부분도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보유자 영역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에서 주목해서 볼 쪽이 면세점 쪽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섹터로 본다면 면세점, 백화점, 편의점 그리고 화장품까지도 보시고 항공사 쪽으로는 대형 항공사를 보유자 관점에서 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종목별로 좀 본다라고 한다면 신세계나 호텔신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편의점 쪽으로는 BGF 리테일, GS 리테일이 추가적으로 백신 접종률 상승에 따라서 그리고 재난지원금 소비에 따라서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살펴본다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좋아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업들을 좀 본다면 롯데쇼핑부터 롯데하이마트,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클리오, 연우라는 화장품 기업까지도 종목으로 살펴본다면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리오프닝, 투자자의 관점에서 우리는 어디를 집중해서 보면 좋을지 앞서 언급드린 섹터와 기업들 중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기업들 선정해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도 작전 리포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소매부터 백화점, 그리고 여행주, 항공주까지 리오프닝에 대한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과연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 집중적으로 분석해볼지 궁금하신 분들 이번 주 한 주 동안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샵 0082번으로 허반석이라고 전송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이런 이야기들 전해드리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어지는 시간 이주현의 주유소 포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8시에 방송되는 주유소 시간에서 이주현 전문위원이 구성하신 포트 종목들 개장 전에 리뷰해보는 시간이죠. 네, 이주현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좀 목소리가 우렁차신 것 같아요. 주말에 푹 쉬셨나 봐요. 네, 주말에 잘 쉬었습니다. 네, 연휴를 껴서 이제 지난주가 흘러갔다 보니까 또 한 주가 빠르게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오늘도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주유소 포트 먼저 확인하고 가시죠. 네, 이주현의 주유소 포트 종목들입니다. 동신건설과 삼익 THK, CJ ENM은 목표 가격에 도달했습니다. 각각 큰 수익률 챙겨갔고 CJ ENM이 26.67% 얻어갔습니다. 서암 기계공업도 15%, YJM 게임즈가 16.9%라는 큰 목표 수익률에 도달했고요.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에서는 태경 BK가 32.8%라는 수익률로 크게 수익을 챙겨가면서 목표 수익에 도달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죠. 한라홀딩스가 19%로 유지를 해주고 있고 알렙이 4.9% 올라와 있습니다. 다만 현대코퍼레이션이 계속해서 좀 부진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광주신세계도 플러스권에서 마이너스권으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현재 1% 손실권에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에서는 CJ ENM을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변동성이 좀 컸다 보니까 시장의 종목의 개별 장세가 펼쳐졌는데요. 지금 이 포트에 들어있는 종목들 아직은 좀 움직임이 없는 모습이네요. 네, 지금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 종목들 체크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항상 IPO를 하는 그런 기업들, 신규 상장주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유독 좀 더 크게 상승하는 바가 보였는데 또 이렇게 시장에 투자자들이 집중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 있죠. 바로 원준입니다. 2차 전지와 관련한 음극재 소재 관련해서 원준이라는 기업이 이제 상장을 하게 될 텐데요. 앞으로 이 원준에 대해서 어떻게 좀 투자 포인트를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네, 이제 원준 같은 경우는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제 청약이 이제 시작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최근에 주가 상승 흐름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시기적절하게 이제 좀 상장이 되는 만큼 원준도 좀 시세가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뭐 2차 전지 하면 우리나라 배터리 3사 기업들 LG화학이나 삼성 SDI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이렇게 이제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대형주들은 작년 말부터 해서 이제 올 초까지 이제 랠리가 좀 강하게 나와줬고 그리고 조정 이후에 상승 반등도 꽤나 괜찮게 나와줬습니다.
개별적으로 이제 악재가 좀 있는 뭐 LG화학이 좀 부진한 모습이긴 하지만 덜어내고 다시 상승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많이 알고 계시는 주가 정말 많이 상승한 뭐 LNF라든지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일단 그 2차 전지 섹터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크게 전체적으로 다 같이 상승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이 전기차 시장,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께 인류 생존 테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씩 드리고 있는데 이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부분들을 막기 위한 각국에서의 뭐 이런저런 노력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내연 기관 자동차가 배출하는 이런 매연들, 이런 부분들이 온실가스의 주 요인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결국 이런 내연 기관 자동차들이 전기차나 친환경 자동차, 수소차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좀 성장해 나갈 거다라는 부분인데,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제 내연 기관차 자동차 이제 생산 판매를 금지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030년 정도 되게 되면 이런 내연 기관 자동차들은 이제 판매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분이고요. 2020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전기차 점유율이 전체 시장에서 6.9%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2025년에는 대략 21.5% 정도로 상승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기존 2020년도 대비해서 한 3배 정도 증가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전기차의 이제 충전 속도라든지 사용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배터리 성능에 따라서 이제 좌지우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시장의 이제 성장이 당연히 이로 인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죠. 유럽 배터리 2030 자료 보면 2018년도 대비해서 2030년까지 16배 정도 배터리 산업이 성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연 한 33% 정도의 성장을 하고 있는 양극재 시장이라든지 이런 배터리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할 거니까 이쪽 시장은 뭐 조정이 나온다, 그리고 다시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이 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해볼 만한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좀 많이 좀 급등을 했습니다. 상승각이 굉장히 강하게 좀 세워져 있는 만큼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되 여기서 매수를 해서 내가 몇 년 동안 보유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렇게 좀 길게 보실 분들은 조정을 좀 기다리셨다가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주의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 업종들, 종목들에서 상승세가 돋보였습니다. 지금 방금 판에 나왔던 종목들도 포함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LNF라든지 에코프로 BM의 주가들이 굉장히 많이 좀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조정 시에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도 세워주셨으니까 원중과 함께 2차 전지의 횡보도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시간 동안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 전략들 세워드렸습니다. 지금 개장까지 한 20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저희는 잠시 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